정보 분석사 시험 대비 민간 정보 수집 및 분석 실무 문제 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보통 내용이 다루고 있는 것은 탐정학 개론 실전 문제, 관계법규 실전 문제, 정보의 조사 및 분석 실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탐정학 개론 실전 문제를 시작합니다. 먼저 1번 문제, 다음 중 일본 탐정이 취급하는 분야로 맞지 않는 것은 수사 분야, 민사 분야, 형사 분야, 민원 분야. 이것은 이제 답은 수사 분야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형사 분야는 수사와 그 외의 것을 다 포함하게 되고 수사 분야는 경찰이나 검찰이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답은 수사 분야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중 일본 탐정협회의 직무내용과 맞지 않는 것은 정회원 자격증 발부, 정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 회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 실시, 회원들의 고충 처리. 이제 일본 탐정협회의 직무에는 2번에 있는 정회원이 운영하는 사업에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협회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음 중 도쿄청 pháp律으로 맞지 않는 것은 경찰, 탐정, 변호사, 민간경비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치안에 대해서는 경찰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탐정과 민간경비,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경비 부분이 있는데 탐정은 아직 우리나라에는 정식으로 현재까지 도입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치안과는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어요. 변호사는 무조건 가해자에도 편을 들 수가 있고 피해자에도 편을 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는 제외가 됩니다. 네 번째 문제, 다음 중 미국의 탐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제한적인 수사권이 있는 관계로 자격 요건이 까다롭다. 작은 교통사고를 탐정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이 경찰에 제출한다. 경미한 사건은 탐정이 의뢰를 받아 해결한다. 정부가 탐정을 고용하여 국외조사를 의뢰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에서 탐정을 고용해가지고 국외조사도 의뢰하게 된다. 즉 국외조사도 맡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다음 중 미국의 탐정윤리 기준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같은 동료 탐정의 잘못에 대해서는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동일 사건을 중보로 수임하지 않는다. 취득 정보에 대하여는 비밀을 준수한다. 정보 수집의 가능 범위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1번이 답이 되겠죠. 같은 동료의 탐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제재하는 규정이 없다. 그런데 실은 윤리적인 문제에서는 같은 동료가 잘못한다면 그 부분은 신고해가지고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 맞는 규정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음 중 유럽의 명탐정 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1번 명석한 추리력, 많은 자료의 보관, 이면을 뚫어보는 통찰력, 예리한 관찰력. 실질적으로 명탐정이라는 것은 자료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명탐정이 된 건 아니지, 그죠? 일반적으로 추리력이 있어야 될 거고, 관찰력이 있어야 될 거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많은 자료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명탐정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일곱 번째, 다음 중 유럽 탐정의 일반적인 업무 영역으로 맞지 않는 것은 위기관리, 피해회복, 범죄 수사권, 관리 구제. 근데 이게 여기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탐정의 일반 업무 영역은 아까 1번에서 얘기했듯이 수사권은 경찰이나 검찰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갖다가 탐정의 업무 영역에는 범죄 수사권은 제외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덟 번째, 다음 중 유럽 국가에서 탐정에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나라라는 실제 탐정을 어디까지 권한을 줄 거냐는 나라마다 다르고
대륙마다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 국가에서 탐정에게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나라는 영국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영국은 탐정이 기관이나 단체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조회권이 주어져 있답니다. 다음 중 영국의 탐정 업무로 맞지 않는 것은 범죄 수사를 위한 정보 수집, 민사 소송에 대한 증거 수집, 재물 손괴의 원인에 대한 정보 수집, 형사 소송에 대한 증거 수집.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거의 다 수사권은 경찰에 가 있기 때문에 범죄 수사에 대한 정보 수집 1번이 답이 되겠죠. 10번 다음 중 OECD 탐정의 업무 영역으로 맞지 않는 것은 권리 구제 분야, 법리 해석 분야, 피해 회복 분야, 위해 방지 분야. 일반적으로 탐정의 업무 영역은 2번에 있는 법리 해석 분야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법리 해석은 법원이 이쪽에서 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리 해석은 아니고 업무 영역은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사실 조사를 통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피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11번 다음 중 유럽에서 공익탐정이 생기게 된 시기로 알맞는 것은 이건 이제 아마 1980년대 이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 1980년 이후가 되겠죠. 그 다음에 12번에 다음 중 한국의 탐정 수시로 볼 수 있는 것은 찰방, 담호, 암행어사, 보부상 에 대해서 실은 갖다가 탐정의 소시로 보는 역사적인 걸로 볼 때는 보부상을 보통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부상은 보찜장사, 등찜장사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을 오고 가면서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저쪽 지역에 가서는 흘려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마 소시로 보부상을 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다음 중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민간정보 분석사의 역할로 맞지 않는 것은 불법 정보의 수집, 신변 안전의 경우, 스토킹 폭력의 증거 수집, 실종된 반려견의 위치 추적. 여러분 이거 좀 조심하실 거는 어느 누가 하든 탐정이 하든 국가기관이 하든 불법 정보는 수집하면 안 돼요. 원칙이죠. 법이 금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번에 있는 불법 정보의 수집은 민간정보 분석사의 역할이 아니죠. 1인 가구가 증가할수록 그 1인의 신변 보호에 대한 부분이 커지겠지, 그죠? 그리고 이제 누가 쫓아다닌다, 스토킹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혼자 살다 보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위치를 추적한다든가 찾아주는 것 이런 거는 있겠죠. 그 다음에 14번 다음 중 독일의 탐정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1차 세계대전 후 치안의 보안을 위해 태동했다. 특별한 업무 영역이 없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는 늦게 시작되었다. 치안의 안정을 위해 위해 방지가 주 업무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보면 답은 그냥 쉽게 2번으로 갈 수 있는 게 특별한 업무 영역이 없다가 답이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탐정 제도가 없었을 때는 업무 영역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법이 금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렇게 되니까 탐정 제도가 도입되거나 그렇게 되면 특정한 업무 영역이 법에 의해서 주어지겠죠. 그렇게 되니까 답은 2번 특별한 업무 영역이 없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한국의 탐정 제도를 불법으로 보는 것은 형법, 통신비밀보호법, 신용조사법, 개인정보보호법.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답은 신용조사법이죠. 형법은 형벌에 관한 법률이고 통신비밀법은 통신비밀에 관한 보호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하는 거고 신용조사법에서는 탐정에 대한 명칭을 원래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그게 개정돼가지고 풀리게 되겠죠. 그 다음에 2장 강제법규 실천 문제 해가지고 1번 문제가
다음 중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근데 이제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은 형법은 일반적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래서 갖다가 시대가 발전하면서 자꾸 그 특별법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기되어지는 게 개인정보법 같은 특별법이 나와가지고 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보호하는 규정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형법은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를 수집 및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의 판단에 의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그럼 여기서 이제 기억하실 거는 개인정보법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수집 목적의 범위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맞지 않는 거 그랬잖아요. 근데 이건 갖다가 정보를 얻고자 하는 자의 판단에 의해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법이 일반적으로 정하고 있겠죠. 근데 제 정보를 제3자가 이용하려면 제가 동의를 해야 되겠죠. 뭐 두 번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법률에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거.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 의해서 그렇게 해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정보 주체와의 계약 및 계약의 체결 및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필요가 있는 경우. 이건 뭐냐면 정보 주체끼리 어떤 계약을 할 때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도 법에 의해서 강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개인정보는. 그 다음에 5번째, 정보 주체 또는 그 법정 대리인이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사적 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이제 뭐 어떤 거냐 그 얘기하면 그 당사자 간에 그 내용 증명 같은 걸 보냈을 때 상대방이 주소 불명 경우는 그 뭡니까 그 반송된 걸 가지고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주소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동의하지는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6번째,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고 정보 주체에 걸기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 다음에 3번째 문제,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에 대한 내용. 여기서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이죠. 그래서 법률 15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이 있는데, 이건 실은 잘못된 것 같아요. 갖다가 그러니까 표현을 할 때 우리가 갖다가 이제 3번에 2번인데 이제 답이 제공하려는, 이거는 갖다가 놓치기가 되게 쉬운 부분이다. 이게 표현을 쓸 때 3번에 있는 그 부분이
아니 3번이 2번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답은 수집하려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말을 잠깐 잘못한 것 같은데요. 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알게 할 사항이 아닙니다. 근데 뭐예요? 수집하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3자에게 제공하는 거는 수집해가지고 제공하는 거는 아니라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 처리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당의 손님에 대한 동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기 이제 답은 3번입니다. 식당의 손님에 대한 동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인데, 우리 법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답은 식당의 손님에 대한 동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히 여기서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건 2번 같은 경우요. 범죄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이게 통계적으로는 범죄 예방 효과는 거의 없답니다.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때 여기가 CCTV가 있다 없다 확인하고 하는 건 아니고 나중에 범죄 검거 의뢰는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5번 다음 중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지 않는 것은 이건 이제 7년 이하의 징역이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여기서 이제 답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이제 답인데 그 이제 법률 70조에 나온 벌칙에 관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보면 여기 갖다가 기준은 징역 1년이면 1천만 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천만 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 원 이하. 그 다음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 다음에 3항은 1항과 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건 반의사 불벌죄라 합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한 부분이에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3천만 원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근데 이제 보통 법을 보실 때 뭐뭐 할 목적으로, 이런 목적범입니다.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이거는 사실을 적시하는 겁니다. 아까 그 7년 이하의 징역은 허위의 사실이고, 이건 갖다가 있는 사실을 한 거는 3년으로 이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의 등록 취소 사유로 알맞은 것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 영업 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불법 감청 설비 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을 입히는 경우 여기서는 이제 갖다 답은 1번이 됩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뭐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이런 갖다가 뭐가 있냐면은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이것도 답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것도 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불법 감청 탐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이것도 맞는데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을 입힌 경우 여기서 이제 기억하는 이제 1번으로 얘기되어 있는 거는 거짓이나 부정한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경우인데 이것이 갖다 답으로 하려면 문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문장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한 이건 시험에 답이 없습니다. 이건 답이 다 4개가 다 취소 사유로 다 맞는 것 같아요. 4개가 다. 이건 죄송합니다. 이건 다 문제가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을 한 경우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불법 감청 설비 탐적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을 입힌 경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1번 같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그 등록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럴 땐 취소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법에서 금하고 있는 영업행위로 인해 가지고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거잖아요. 그런 것 같다가 업무를 감당할 능력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되면 취소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했으니까 이것도 취소입니다. 일반적으로 부정하게 취득한 거, 그 다음에 대여하는 거는 거의 다가 자격증 취소에 해당합니다. 등록이나 자격증 취소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4번째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을 입힌 경우 근데 여기서 하나 아시는 경우는 경과실인 경우에는 등록 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조사 회사의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등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죄 중에 있는 사람.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위법된 거는 그 1번, 3번, 4번은 다 위법사항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게 되니까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돼요. 자격이 없는 자니까. 그런데 문제는 2번 같은 경우 적정하게 법에 의해 가지고 해임됐어요. 그리고 면직됐어요. 그런데 보통 경과 규정은 3년을 둡니다. 3년. 그래서 3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이 될 수 있겠죠. 3년. 그리고 특히 이거 얘기할 게 미성년자 같은 경우,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격은 주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직원은 되어서는 안 된다니. 그 다음에 3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 대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산이 되면은 뭐 재산상의 권리에서 파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일반적으로 경제 활동할 때도 파산이에요. 이것도 실은 못하게 돼 있다.
이거 파산신자한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네 번째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뭐가 있냐면은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유예기간을 2년 집행유예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래 징역 1년이에요. 근데 집행을 2년 동안 유예를 합니다. 그러면 갖다가 원래 징역을 해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1년 복역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유예기간을 집행유예기간을 2년 줬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은 효력이 인정이 되고 이 아니니까 인정이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이게 없고 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선고받으면 경과 규정은 3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런 꼭 기억하실 거는 그 금고 이상의 시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연재되면 3년이 지나야 되는 거예요. 3년이.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집행유예니까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다음 중 위치 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해놨어요. 그거는 개인 위치 정보를 누설, 변조, 훼손 또는 공개한 자, 개인 위치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동의의 범위를 넘어 개인 위치 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자,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자, 개인 위치 정보를 긴급 구조 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자, 여기서 이제 갖다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위치 정보 사업을 하는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 되어 있으나 실행에 갖다가 이 벌칙 규정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반드시 좀 숙지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쪽 업무에 종사하실 거면은 벌칙 규정은 필히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내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다면은 그 벌칙 규정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업무에 종사한다면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9번째, 다음 중 주민등록법상 과태료 기준을 맞지 않는 것은 입증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실 조사의 칭호를 받은 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되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법조문에서는 갖다가 거주지 이동 후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 또는 신청 기간 내에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한다는 거, 요건 갖다가 이제 10만 원 이하에 이제 감추는 것 같아요. 거주지 이동, 요건 갖다가 그냥 아무튼 여러분이 좀 벌칙 부분에 과태료는 좀 알아둬야 될 부분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 다음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대한 형벌로 알맞은 것은 이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건 갖다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차량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에게, 이것이 여러분 중요한 건 그냥 보여준 것이 아니라 협박하는 자입니다. 이럴 때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래서 2항에 보시면은 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이거보다 올라가죠. 3년 이상이 해당하지, 그죠? 상습인 경우에는 가중하는데 2분의 1을 가중합니다.
2분의 1을 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다음 중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 대한 형벌로 알맞은 것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친족관계인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제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1항 또는 2항의 예에 의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 친족의 범위는 4천 이내 혈족, 인척과 동거는 친족으로 한다. 이것은 답은 2번입니다.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좀 쉬었다가 12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